미국 유명 유튜버가 태국 여행 중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수돗물에 무언가를 넣자 알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곧 이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자 한국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환경과학 수업 시간에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을 조용히 앉힌 뒤 빔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해외여행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교수님이 띄운 것은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태국 파타야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여행 콘텐츠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EC3m라는 작은 장비를 들고 현지의 물을 직접 측정하는 모습이었죠. 이 기기는 물속의 용존 고형물 TDS 수치를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 물속에 녹아있는 각종 물질들의 농도를 ppm 단위로 보여주는 거죠.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영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버가 파타야 호텔 수돗물에 기기를 담그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38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WHO 권고치는 200ppm 이하입니다. 338이라는 수치는 솔직히 마시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TDS 수치가 높다는 것은 물속에 각종 미네랄, 염분,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200을 넘으면 맛도 이상해지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생수들을 하나씩 측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팁 생수는 비교적 낮은 10에서 12 정도로 나왔지만 다른 저가 생수들은 수치가 150에서 200을 넘겼습니다. 잠깐, 생수도 이렇게 높다고요? 옆자리 친구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국산 생수조차 전부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였으니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물을 비워낸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외국의 물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칠판에 여행자 설사라고 적으셨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대장균, 살모네라, 이질균 등이 원인이죠. 심한 경우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특히 아메바성 이질에 걸리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요.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튜버가 물을 끓여서 다시 측정한 건데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진 겁니다. 끓이면 세균은 죽지만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은 농축됩니다. 게다가 금속 냄비를 쓰면 미네랄이 더 녹아나와서 TDS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은 정말 다양합니다. 급성으로는 식중독, 콜레라, 장티푸스가 있고 만성적으로는 간염, 신장질환, 심지어 일부 기생충 감염은 뇌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간흡충이나 폐흡충 같은 기생충이 문제가 되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수돗물도 일부 생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한국 물이나 일본 물 같은 검증된 브랜드만 찾아 마실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불편이 아닙니다. 관광 대국 태국이 물조차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은 국가적 신뢰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예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물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리고 문득 우리나라 물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이 미국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태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칠판을 향해 걸어가시더니
크게 한국 대 중국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태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환경이 더럽거나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태국은 과거에 한국과 협력하여 상당히 깨끗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태국의 주요 도시들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정수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정수 처리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서울의 정수장 내부 사진이었는데 마치 우주선 내부같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한국은 막여과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대규모 상수도에 적용한 나라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0.01 마이크론 크기의 초미세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어요. 세균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수준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수 과정은 정말 치밀해요. 먼저 원수 단계에서부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분석합니다. pH, 탁도, 유기물 농도, 중금속 등을 모두 체크하죠. 1단계는 응집과 침전. 여기서 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2단계는 모래 역과로 중간 크기 입자들을 걸러냅니다. 3단계가 바로 그 유명한 막여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외선 UV 살균과 오존 살균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교수님, 자외선과 오존을 둘 다 쓰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외선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DNA를 파괴해서 번식을 막고 오존은 화학적 오염물질까지 분해합니다.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바로 서울 수돗물 아리수입니다. 이 물은 세계 학계에서 병입수 생수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아리수를 벤치마킹하러 한국을 방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친구가 미국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맛있는 물에 익숙했던 거였네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태국이 친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값싼 중국 정수 시스템을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국 정수 시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겉보기에는 한국 시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중국 장비들도 초기에는 멀쩡하게 작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지보수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부품이 자주 고장 나는데 교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둘째, 성능 저하가 빠릅니다. 막여과 필터가 금세 막히고 교체 주기도 한국 제품의 절반밖에 안 돼요. 셋째가 가장 심각한데 품질 관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같은 모델이라도 공장에 따라 심지어 생산 시기에 따라 성능이 들쑥날쑥합니다. 결국 지금처럼 세균과 중금속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선택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예요. 태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콕의 한 정수장에서는 중국산 막여과 시설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했어요. 필터가 계속 막히고 박테리아 제거 효율이 30%나 떨어졌거든요. 그럼 태국이 다시 한국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태국은 이미 중국과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기존 시설을 모두 교체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되었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선택이 국민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물이 더럽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니요. 교수님께서 다시 칠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유튜버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이 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SNS에 한국산 물을 구해야 한다. 한국 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 생수 브랜드들이 하루 만에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한 개의 유튜브 영상이 한 나라 전체의 소비 패턴을 바꿔놓다니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콕 한인마트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태국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손에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영상 공개 이틀 후 방콕의 한 한인 마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한국 교민들이나 한류 팬들이 주로 오던 곳인데 갑자기 일반 태국인들이 몰려든 거죠. 목적은 단 하나, 한국산 생수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한국 물이 정말 많이 팔렸겠네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한인 마트들은 애초에 소량만 수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갑작스런 수요 폭증을 감당할 수 없었죠. 실제로 주요 한인 마트들은 오전에 문을 열고 몇 시간 만에 한국 생수가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태국까지 생수를 배송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죠. 항공 운송은 너무 비싸고 선박 운송은 최소 2주가 걸립니다. 급하게 주문해도 몇 주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한국 물을 원해도 물리적으로 빨리 가져올 방법이 없었던 거네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소에 500ml 한 병에 20바트, 약 750원 정도 하던 한국 생수가 일주일 만에 60바트 약 2,250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싼 물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악덕 상인들이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한국 생수 라벨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태국 현지 생수에 한국 라벨을 붙여서 가짜 한국물을 만들어 파는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정교하게 만든 가짜 라벨부터 대충 만든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글로 브랜드명도 써놓고 심지어 대한민국 제조라는 문구까지 넣어놨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글 맞춤법이 틀렸거나 폰트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태국 SNS에는 이런 후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을 샀는데 맛이 이상하다. 진짜 한국 물이 맞나?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나라 생수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등등. 그럼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없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소비자들은 의심은 하지만 이를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TDS 측정기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설사 수치가 높게 나와도 이게 가짜여서 그런 건지 원래 이 브랜드가 이런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진짜 한국 생수병을 재활용해서 현지 물을 담아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병은 진짜니까 더욱 구별하기 어려웠죠. 뚜껑을 열어보면 밀봉이 완벽하지 않거나 라벨이 조금 들떠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짜 한국 물을 파는 정당한 업체들까지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도 가짜 아니야? 라는 식으로요. 이로 인해 한국 물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신뢰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결국 사회 질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혼란은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가짜 한국 물 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태국 정부는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태국 여행을 간다면 가장 많이 마시게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몇몇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콜드브루 하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들이죠. 아이스커피, 아이스티, 프라페, 스무디, 심지어 노점상에서 파는 각종 아이스 음료까지요. 태국 같은 열대 기후에서는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음료에 들어가는 얼음이 대부분 수돗물을 그대로 얼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본 TDS 338의 그 수돗물을요. 여러분, 얼음을 만든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된 수돗물은 얼려도 세균과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균들이 얼음 속에 그대로 갇혀있죠. 이 얼음이 음료에서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세균과 불순물이 음료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는 어떨까요? 뜨겁게 내린 커피에 차가운 얼음을 넣는 거잖아요. 커피의 열로 일부 세균은 죽을 수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만든 얼음은 물리적 특성도 다릅니다. 교수님께서 두 개의 얼음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투명하고 단단해 보였고 다른 하나는 약간 흐리고 군데군데 기포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물로 만든 얼음은 투명하고 단단해서 오래가지만 불순물이 많은 물로 만든 얼음은 구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쉽게 녹고 특유의 냄새도 납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얼음을 같은 온도에 놓았더니 오염된 얼음이 훨씬 빨리 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얼음을 사용한 음료는 맛도 이상해집니다. 태국에서 아이스 음료를 마셨을 때 뭔가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 분들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 갔을 때 아이스티를 마셨는데 뒷맛이 이상했어요. 그냥 현지 차가 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차나 커피 자체는 괜찮았을 텐데 얼음 때문에 그런 맛이 난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방콕 시내 200개 카페와 음료점의 얼음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체의 67%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52%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23%에서 살모넬라균까지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분변 오염을 의미합니다. 즉, 하수나 오폐수가 식수원에 섞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관광객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현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란 관광객들은 같은 세균에 노출되어도 훨씬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노점상은 더 심각하겠네요? 대형 카페도 이 정도인데 위생 관리가 더 어려운 노점상이나 길거리 음료점은 상황이 훨씬 심각해요. 일부 노점상에서는 아예 강물이나 우물물을 그대로 얼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 얼음 위생 규격을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카페 체인부터 작은 편의점까지 모든 얼음은 정수 처리된 물을 사용해야 해요. 한국의 모든 식음료점은 정수기를 거친 물로만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을 넘으면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져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카페들의 얼음에서는 대장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99.8%가 기준치를 만족했어요. 같은 얼음이지만 한국과 태국은 안전성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깨끗한 얼음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법적 규제, 정기검사, 업체의 자율관리가 모두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반면 태국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마시는 아이스 음료는 사실상 오염된 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커피나 차의 맛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얼음 때문에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그 유튜버의 영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국에서는 심지어 관광객에게 이게 한국 물이다라며 속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을 보면 코리안 워터, 굿굿 하면서 접근해 오는데 실제로는 현지 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등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저가 현지 생수에 한국어 라벨을 붙여서 정가의 3배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이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한국어를 못 읽는 서양 관광객들은 더욱 속기 쉽죠. 가장 흔한 방법은 스위칭입니다. 관광객이 한국 물을 달라고 하면 겉보기엔 한국 물 같은 걸 주지만 실제로는 현지 물인 거죠. 한국어 라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붙이거나 심지어 진짜 한국 물병을 재활용해서 현지 물을 담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요. 한국인에게는 정말 한국에서 온 물이라고 하고 일본인에게는 한국 물이지만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하고 서양인에게는 아시아 최고 브랜드라고 광고하는 식이죠. 실제로 트립어드바이저나 구글 리뷰를 보면 이런 후기들이 많아요. 한국 물을 비싸게 샀는데 맛이 이상했다. 한국 물인 줄 알고 샀는데 속은 것 같다. 같은 브랜드인데 태국에서 산 건 맛이 다르다 등등. 문제는 이런 경험이 관광객들에게 깊은 불신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한국 물을 사도 진짜인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 관광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관광객들이 태국에서는 뭘 사도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관광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보여준 통계를 보니 최근 몇 년간 태국을 재방문하는 관광객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상인이 아니라 유통업체나 심지어 일부 호텔까지 연루된 경우가 있어요. 일부 호텔에서는 객실에 한국 물이라고 해서 비싼 값에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현지 물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묵는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벌이고 중국 시스템을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위기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 전쟁의 한 단면이에요. 교수님께서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형 정수 시스템을 하노이와 호치민에 도입했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전체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필리핀도 마닐라 대도시권에 한국식 막역과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정수 기술 도입을 요청했어요. 특히 가나는 한국을 물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전면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K워터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정수장 건설 프로젝트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40% 증가한 수치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 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정수 기술 협력을 맺은 나라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요. 한국 정수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의 한국 호감도가 평균 87%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62%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깨끗한 물을 통해 국가 이미지까지 개선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생존의 기본이자 국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태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 건강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깨끗한 물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단순히 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올바른 기술 선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오늘 강의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돗물을 마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모금 속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강의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정수 시스템을 포기하고 비상사태가 터진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생수를 사재기하는 것도 모자라 속여서 상대방에게 판매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물이 안 좋다라는 오해의 인식이 쌓이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태국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국의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이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님의 아시아 관광과 경제 성장 수업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조이 씨, 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미니 씨. 오늘 수업 주제가 궁금하네요. 강의실 앞쪽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도 보였죠.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 것 같았어요. 곧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특히 한국과 태국 출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니는 고든 자세로 앉아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프라우는 친구들과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최근 뉴스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최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관광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가득 찼죠.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와 차트를 띄우시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 논란이 있었죠.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강제 추방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말씀에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이 문제가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일환이었죠. 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두 번째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거나 불법 노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죠. 이 말씀에 프라우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프라우. 모든 태국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 의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태국이 한국 기업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죠. 이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컸죠. 프라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태국 경제가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죠, 프라우. 태국은 분명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면 그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죠. 미니가 이번에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히 태국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죠.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니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미니. 국제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교수님은 문화적 오해와 편견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을 가난하고 약한 나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이해, 부족과 정보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프라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프라우의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프라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죠.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미니를 바라보았죠. 미니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아세요? 그들은 단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죠?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니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프라우 씨,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미니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프라우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저는 미니의 설득력 있는 발언에 감탄했죠.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의 태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양국 간의 문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해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니, 좋은 지적이에요.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죠. 우리는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프라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교수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까지 한국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한몫했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2023년에는 약 180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는데 2024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 정도로 급감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푸켓, 파타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태국 경제는 최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감소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23년까지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수가 300개 이하로 급감했어요. 이는 25% 이상의 기업이 철수했다는 뜻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대규모 철수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면 2023년 2.4%였던 성장률이 2024년에는 마이너스 6.1%로 급락했어요. 실업률은 더 심각해서 1% 미만이던 것이 4%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죠. 프라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왜 갑자기 철수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사업을 축소했죠. 둘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겼어요. 노동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양국 간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있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들이 불매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도 몇 차례 보도되었죠. 이어서 교수님은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둘러 철수를 결정했죠. 대기업들의 경우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단계적인 철수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50개의 중소기업과 5개의 대기업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30여 개의 기업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죠.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국제 경제 관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는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실업률 추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그래프가 보였죠.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1% 미만이던 실업률이 2024년에는 4%를 넘어섰어요. 이는 약 120만 명의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죠. 이 말에 프라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는 직접적인 실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수많은 하청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던 태국의 중소기업들 중 약 40%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폐업을 했고 나머지도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에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 경제의 연결성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제 전반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동시에 지나친 의존의 위험성입니다. 앞으로 태국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 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을 언급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는 문화 교류의 감소도 의미합니다. 관광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지죠.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서는 종종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됩니다. 이는 양국 간의 오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한국과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이런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 상황과는 다른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많죠.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런 게시물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영향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본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국 유학생 프라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올린 게시물들은 너무 무례하고 모욕적이에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방이에요.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프라우,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정보는 종종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양국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몇몇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조작하셨고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연설 영상이 나타났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일어난 오해와 갈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프라우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문화원 설립, 그리고 양국 대학생들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인 오해와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프라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해요. 총리의 말씀처럼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니.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 그리고 상호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면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프라우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프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프라우는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거칠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죠. 프라우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 그녀의 힘이 너무 세서 쾅 하는 소리가 났죠. 남아있던 학생들이 그 소리에 놀랐습니다. 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프라우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늘의 수업 내용이 프라우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변화와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직접 목격한 셈이죠. 프라우의 반응은 아쉬웠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국제관계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이 더욱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예감할 수 있었죠.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한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하루아침에 한화로 약 900억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을 덮기에 바쁜 상황이죠.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 발언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학교의 국제개발학 수업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이죠. 이 대학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매일 느낍니다. 로버트 콩클린 박사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난 이후의 책임과 복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교수님은 모니터를 켜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진이었죠. 충격적인 영상들이 스크린을 채웠고 학생들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재난 이후 복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일본 정부는 즉시 동일본 대지진 부흥구상회의를 설립하고 5년간 25조엔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건설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부흥특구제도를 마련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유지했죠. 센다이 지역은 불과 3년 만에 인프라의 95%를 복구했고 지진을 견디는
면진 기술을 적용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피해자들에게는 호텔과 공공시설을 임시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고 한 가구당 최대 300만 엔의 재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010년 IT 대지진 현장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대통령궁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IT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약 130억 달러의 지원금이 약속되었지만 실제로 도착한 자금은 절반도 안 되었고 그마저도 현지 관료들의 비리로 인해 분산되었습니다. IT재건위원회는 설립 후 18개월 만에 실질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고 레네 프레발 당시 대통령은 책임 회피로 비난받았죠. 현재까지도 포르토프랭스의 35%가 재건되지 않았으며 약 4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텐트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창궐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노트북에 두 사례를 비교하며 적었어요. 투명성, 책임 소재 명확화, 장기적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성공적인 재난 복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완전히 무너진 현대식 건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얼마 전 7.7 규모의 지진이 태국 북부를 강타했고 수많은 건물 중 유독 중국 시공사가 지은 감사원 청사만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3년째 시공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콘크리트도 기준 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던 거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원이라면 국가의 감시 기관 아닌가요? 그런 기관 건물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러니하죠. 국가의 재정과 공공계약을 감독하는 기관이 자신의 건물 건설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쳤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와 부패, 잘못된 해외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인간의 실수와 부패, 그리고 잘못된 투자의 결과는 재난의 확대라고 적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제 눈앞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 시내의 현대적인 회의실 사진이었죠.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사진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은 태국 건설기준위원회가 소집한 긴급회의 장면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붕괴된 감사원 건물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건설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중앙에 있는 빈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했지만 정작 이번 사고의 중심인 감사원 측에서는 원장이 아닌 부원장만을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석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플로드 프라솝이라는 이름의 태국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의 얼굴과 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이 위원회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플로드 프라솝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감사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죠.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감사원 건물의 이전 이유와 설계 비용 이중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 지도였어요. 두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것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원래 이 감사원 건물은 파툼탄이 주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차투짝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죠. 이 과정에서 디자인 비용을 2번이나 지불했고 새 설계 비용은 이전보다 훨씬 비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며 깊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위치를 변경했을까? 그리고 왜 더 비싼 설계비를 지불했을까?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내부 문서였는데 일부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이미 6개월 전에 내부 문서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태국 기자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술렁였어요. 6개월 전에 이미 경고로 인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 경고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문서를 받은 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엔지니어는 얼마 후 다른 부서로 갑자기 전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감사원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현재 감사원장은 DSI, 즉 태국의 특별수사국 조사관들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계약서, 조달 문서, 설계 변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었어요. 모두 감사원장의 책임 회피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이 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노트북에 책임 회피의 패턴이라고 적었어요. 재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국가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투명성의 부재가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 아닐까요? 특히 감사원처럼 투명성을 감독해야 할 기관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재난 이후의 책임 소재와 투명성은 복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사건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작업 중인 구조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책임 소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실종자 11명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현재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그들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작업하고 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1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11개의 가족과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수색대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수색 범위를 3개 지역으로 좁혔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건물 잔해의 평면도가 나타났고 A, B, C로 표시된 3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B구역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 옆쪽에 있는 언덕 형태의 잔해 더미를 가리키셨어요. K9 수색견이 이 구역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여러 차례 감지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독일 셰퍼드 수색견이 잔해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K9 수색견들은 인간의 냄새를 최대 4.5m 깊이의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은 특별히 훈련받았으며 생존자뿐만 아니라 유해도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약간의 혼란을 보여주었어요. 방콕의 차드차트 시티푼트 주지사의 기자회견 사진이었는데 그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13명의 실종자가 추적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식 실종자 수에 대해 당국 간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1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방콕 주지사는 13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불일치는 재난 관리의 혼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주지사는 특히 건물의 지하 공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건물 지하 공간까지 완전히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갇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다음 슬라이드는 건물의 단면도였어요. 지하 3층까지 있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계단 구역의 수색이 완료되면 건물 소유주에게 해당 부지를 4일 내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조 작업이 곧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언론에는 오늘부터 이 구역이 개방되어 공무원들의 수색 작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직 실종자가 있는데 벌써 부지를 반환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모든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 벌써 부지 반환을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리한 관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의 젊은 여성 총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중국 지도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기술적, 인도주의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형 재난에는 정치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은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죠. 저는 더 집중하며 필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개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입니다. 그녀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로 주목할 점은 그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어 탁신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탁신 친나왓은 2000년대 초반 태국 총리로 재직했으며 그의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친중 노선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죠. 패통탄 총리의 집권 이후 감사원을 포함한 여러 국가 기관들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점차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특히 감사원은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에 대한 감사 강도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런 정치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보였는데 대부분 검은 줄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어요. 중국 시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언론에도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의 외교적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기업 이미지 훼손 자제 요청을 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 시공사의 책임을 강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죠. 강의실 전체가 충격과 놀라움으로 술렁였어요. 저 역시 이런 외교적 압력이 재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태국과 중국 간에는 현재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이 논의 중입니다. 이 협약에는 방콕, 쿤밍 고속철도, 동부경제회랑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협약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재난 대응을 왜곡이라고 적었어요. 이런 복잡한 정치 경제적 맥락이 단순한 건물 붕괴 사건을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압력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재난 이후의 진실 규명은 결국 정부의 의지, 시민사회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난 이후 복구를 가장 잘 수행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모범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몇 차례의 큰 재난을 겪으며 놀라운 복구 능력과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죠. 슬라이드가 바뀌어 무너진 대형 건물의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건물 붕괴 사고였습니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직후 민관합동 구조단을 신속히 구성했고 구조 작업의 모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며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투명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어 법률 문서와 안전 매뉴얼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건축법과 안전관리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건물 안전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비상대응 매뉴얼이 전국에 배포되었죠. 이는 재난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의 모습이었어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192명이 사망한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한국의 도시철도 안전 시스템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들은 최신 지하철 안전 시스템과 대피 훈련 장면이었어요. 화재 감지기와 자동 정지 장치, 피난 유도 시스템이 전 노선에 설치되었고 시민 참여형 대피 훈련이 정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대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의 임시 주택 사진이었어요.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 5.4로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속도가 놀라웠죠. 불과 6일 만에 이재민용 임시주택이 완공되었고 금융기관들은 대출 상환을 유예하며 민간 부문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교수님은 UN 로고가 있는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이 사례는 UN 재난복구기구 UNDRR의 보고서에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좋은 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도시 풍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회복력.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 자본은 그 어떤 선진국 못지않습니다.
이런 강점은 긴 세월 동안의 실패와 학습의 결과이며 지금 태국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이러한 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둘째, 엄격한 책임 소재 규명. 셋째,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죠.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재난 복구와 예방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재난 대응,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만약 태국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외국 기업들과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번의 부패보다 그것을 숨기려는 태도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투명성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죠. 태국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투자 유치나 외교 관계에서 분명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재난 현장과 복구 과정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재난 이후의 책임과 대응에 대해 배웠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이후의 대응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태국은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거버넌스와 사회적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난 복구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와 비교 연구를 하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 배운 교훈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진정한 시험대라는 것을. 저는 언젠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중국 시공사의 원장마저 책임을 회피하려 건설기준위원회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나오지 않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고 이렇게 가다가는 태국은 중국에게 잠식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